2012년에 이탈리아의 샤넬 창고에서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도둑이 훔쳐갔던 게 뭐였을까요? 클래식 플랫백? 아니면 반짝이는 보석이 많이 박힌 주얼리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값비싼 의류나 신발이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바로 샤넬백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1년 번호 카드 3만 장을 털었거든요. 진짜 샤넬백 대신 정품 인증서를 훔쳤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가방보다 가치 있는 게 정품 인증서란 거예요. 이건 샤넬백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실물 가방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관념이란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패션 럭셔리 산업이란 것이 사실상 1980년대 이후에 완성된 것이란 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럭셔리 브랜드의 꽃을 가방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과거 럭셔리 산업에서 중심은 옷이었습니다. 가방은 어디까지나 옷에 맞춰 입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사실 럭셔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럭셔리라는 산업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인간의 욕망, 소비가 무엇인지를 이것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업은 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명품 판매가 급증하는 연말 시즌을 맞아서 오늘은 럭셔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비싼 가격 뒤에 숨겨진 럭셔리 브랜드들의 진짜 모습에 관해서도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구찌가요, 루이비통보다 훨씬 더 고급 브랜드였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사실 70년대까지 루이비통은 지금과는 달리 명품 시장에서 별로 존재감이 큰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구찌는 원래 굉장히 귀족주의적인 이미지를 가진 하이패션 브랜드였죠.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구찌 가문의 소유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재정난도 악화됐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구찌의 전성기를 이끈 알도 구찌의 아들 파올로 구찌가 자신의 이름을 딴 파올로 구찌란 브랜드를 출시한 사건입니다. 구찌란 브랜드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난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이건 조기 진압이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구찌는 라이선싱을 통해서 구찌의 이름을 다른 상품들에게 많이 빌려줬고요. 또 인기가 있었던 만큼 짝퉁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구찌란 이름이 남발되다 보니까 구찌 브랜드랑 권위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영 부진까지 겹쳐서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다룬 게 바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죠. 자, 그러다 구찌가 구찌 가문의 손을 떠나게 되는데요. 1994년 구찌 아메리카 사장이었던 도메니코 데솔레가 CEO로 톰 포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구찌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내렸던 결정 중에 하나가 가격이 30% 인하였고 또 톰 포드를 앞세워서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모던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됐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구찌의 이미지는 바로 이때 완성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구찌와 루이비통 위상이 뒤바뀌게 된 거죠. 사실 구찌와 루이비통의 위상이 뒤바뀐 건 이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럭셔리 산업의 중심이 옷에서 가방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 패션 럭셔리의 중심은 옷이었습니다. 원래는 옷도끼띠르라 해가지고요. 하우스로 가서 패션쇼를 보고 그 쇼에 나온 디자인을 자신에게 맞게 맞춤으로 주문해서 옷을 입는 거였죠. 이런 옷들이 옛날엔 사치의 극치였던 게요. 맞춤 옷인데 3번 이상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부유층 사이에선 사교 모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같은 드레스를 3번 이상 입고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가 봐.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게 뻔하죠. 자, 그러다 20세기 중반쯤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옷들도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화됩니다. 이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떠오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샤넬과 디오르죠. 여성복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두가 선망하는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이때 구찌도 고풍 있고 귀족적인 이미지를 가진 패션 브랜드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성복이라고는 해도 패션은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지나면 철진한 옷이 되어버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중산층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럭셔리 하우스들의 옷을 살 수는 있었지만은 쉽게 지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유행진한 럭셔리 하우스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다? 그건 매 시즌에 맞게 옷을 살 여력은 없으면서 럭셔리 브랜드를 주제넘게 소비했다는 상징이 되니까요. 이 때문에 대안적 소비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액세서리들입니다. 향수나 가방, 스카프 뭐 이런 액세서리들은 트렌드를 잘 안 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런 상품들은 핵심 상품인 럭셔리 하우스의 옷에 어울리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타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 샤넬 넘버 5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 향이 매년마다 바뀔까요? 향기가 곧 상품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변화도 못 줍니다. 그래서 샤넬의 옷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샤넬 넘버 5는 살 수 있었고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샤넬의 매출을 이끌었던 상품이죠. 현재 샤넬의 소유주도 향수 사업을 이끌던 베르트 하이머 가문이고요. 핸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어떤 패션과 시기에도 어울릴 정도의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의 옷을 소비하기 힘든 사람들도 가방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옷장에서 몇 년 지났다고 해서 다시는 못 꺼낼 상품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도 소비하긴 좋았죠.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자, 이와 함께 가죽 제품과 액세서리들을 주로 다루던 브랜드들이 그야말로 급부상하게 됐죠. 지금 현재 명품의 정점이라 불리는 에르메스만 하더라도 그래요. 원래 안장과 마구 만드는 브랜드로 출발했지만은 20세기 초 들어선 자동차가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미래가 없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패션 부문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9년에 처음으로 꾸띠르 컬렉션도 보이고 시계, 향수, 주얼리 여기에 얽힌 건 전부 다 만들었죠. 다만 당시의 럭셔리 브랜드들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옷 부분은 확실히 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액세서리가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에르메스의 주종목이 가죽이니만큼 가방들도 내놓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5년에 출시했던 세커 디페쉬라는 가방인데요. 등장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가 막 있었던 가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1956년에 우연한 사건으로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 가방이 바로 켈리백이죠. 켈리백은 1950년대 초반 헐리우드를 대표하던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들어서 유명해진 가방입니다. 켈리는 51년에 데뷔해서 55년까지 활동한 50년대를 상징하는 여배우였죠. 그러다 56년에 모나코 공작과 결혼하면서 영화계를 은퇴하게 됐고요. 이후에 모나코 공비로 공식 석상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서 세커 디페쉬를 들고 다니면서 절묘하게 배를 가렸었죠. 이게 파파라치들의 사진에 찍히게 됐고 어딜 가든 세커 디페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잡히게 되면서 상징적인 패션 아이템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명품 브랜드를 애용하는 유명인이 브랜드 헤리티지로 받아들여지려면요. 그 연예인이 사망하거나 사실상 은퇴해서 보기 힘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헤리티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켈리는요. 단 5년간 활동하고 26살에 최전성기에 은퇴한 데다가 공작 부인인 공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전통적인 귀족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렇게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은 유명인의 패션이 아니라 진짜 귀족의 패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켈리가 선택했던 에르메스의 가방은 시대의 아이콘이자 귀족적인 아이템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진정 에르메스를 모두가 선망한 브랜드로 만든 건요. 에르메스가 자랑하는 187년의 헤리티지 중에서 탄색 120년이 지났을 때 발생했던 우연한 이 사건 덕분인 거죠. 에르메스의 긴 역사가 진정한 힘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고요. 루이비통도 비슷합니다. 원래 여행용 가방 만드는 업체에서 출발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 존재감이 큰 브랜드는 아니었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럭셔리 패션에서는 어디까지나 옷이 중심이지 액세서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70년대 일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본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갔고 이런 럭셔리들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액세서리였어요. 유행을 타지 않고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 거죠. 럭셔리 소비를 통해서 유럽의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과시와 구분짓기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당시 루이비통을 이끌던 사람은 비통 가문의 사위였던 앙리 라카미에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철강 산업을 하던 사람인데요. 후계자가 없던 장인의 요청으로 루이비통을 이끌게 됐죠. 패션업계 사람이 아닌 만큼 라카미에가 초점을 둔 건 경영 효율의 극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장 개설과 운영에 럭셔리 브랜드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다른 제조업들처럼 제조업체가 직접 매장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게 수익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 맥락에서 시도한 것이 일본 긴자에 루이비통 직영 매장을 낸 거였고요. 이런 전략 덕분에 루이비통의 수익성은 크게 높아졌고 모에 헤네시와 합병해서 LVMH가 탄생한 거죠. 즉 정리하자면은 주요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서 럭셔리 패션 산업의 중심 아이템이 옷에서 액세서리로 옮겨간 겁니다. 그 덕분에 액세서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럭셔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구찌와 루이비통의 위상이 뒤바뀌게 된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중산층 중심의 럭셔리 소비랑 개념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아르노도 패션 산업과는 전혀 관계없던 건설업자 출신이었다가 우연히 디오르를 인수하게 되면서 패션 산업에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LVMH에서 루이비통 측인 앙리 라카미에와 모에 헤네시 측인 앙리 슈발리에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슈발리에의 지분을 인수하고 라카미에를 축출해버립니다. 아르노는 현재도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옷을 그냥 대충 입는 사람입니다. 근데 럭셔리 그룹의 수장이니까 제발 패션에 신경을 쓰라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이 따라붙어서 코디를 해줄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 행사에서 옷을 잘 입고 다닌 거예요. 아무튼 아르노는 럭셔리에 대한 중산층의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죠. 이건 이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수익을 추구하는 외부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접근이었죠. LVMH가 다른 패션 하우스들을 탐욕스럽게 인수한 것도요. 경영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아르노가 보기엔 하나의 하우스가 제품의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나이 패션 하우스들이 각각 디자인은 따로 하되 생산은 같은 공장에서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주요 부품들 같은 것 중에서 겹치는 건 그냥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사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생산 공정이나 공장은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흔히
명품 브랜드라면요, 장인들이 수공업으로 막 바느질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겠지만요, 그런 작업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아웃소싱이죠. 그래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 과정을 숨기면 숨길수록 럭셔리 브랜드가 가지는 신비성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고요. 대신 판매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건 생산이 아니라 판매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생산 업무가 최전선이고 핵심적인 일에 해당하지만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매장이 최전선이고 핵심 업무 쪽에 해당합니다.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서 적자인 곳이 많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임대료 비싼 곳에다 매장을 차리고 시시때때로 엄청난 광고와 마케팅을 전개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높아서 그런 거죠. LVMH가 수많은 브랜드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적자가 지속되고 후계자가 없는 것들을 노린 덕분이었고요. 일반적인 다른 산업들과 달리 럭셔리 산업의 경우에는요, 당장의 이익보단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브랜드만 잘 살아있다면요, 한번 트렌드를 맞았을 때 그동안 적자였던 걸 충분히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난 브랜드라도 꾸역꾸역 끼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가 선진국 중산층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짝퉁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아무나 살 수 없는 상품이면요, 짝퉁이 의미가 없거든요. 짝퉁 페라리 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백 같은 경우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짝퉁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애초에 제작 자체를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랑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슈퍼페이크란 최상급 짝퉁도 등장했죠. 품질도 거의 비슷하고 전문가가 작정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구분도 안 되는데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가 아니란 걸 알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죠. 슈퍼페이크를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짝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짝퉁에 관대한 이유고요. 왜냐면요, 짝퉁인 걸 인지하고 짝퉁을 사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진짜 정품을 사게 될 거란 걸 알거든요. 잠재적 소비자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샤넬의 정품 인증서가 샤넬의 진짜 가방보다 가치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진정 진짜와 가짜를 구분지을 수 있는 건 바로 정품 인증서거든요. 슈퍼페이크가 아무리 정교해도 정품의 10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에 약간의 이윤밖에 못 붙이는 거죠. 하지만 진짜 럭셔리란 관념이 더해지면 10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방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품 인증서의 가치는 진짜 정품보다 높을 수밖에요. 그리고 가방을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는 부가적인 상품들이에요. 향수나 양말, 속옷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진짜 라이선싱으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에르메스의 수익성이 높은 것도요,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건 버킨백이지만 그 버킨백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잘하고 이상한 필요도 없는 상품들을 사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사실 그걸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거는 표면적인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이전까지 팔렸던 모든 상품을 포괄한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버킨백은 진짜 비싼 겁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럭셔리 패션 산업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했지만요, 다른 럭셔리 분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팔아서 그렇게 큰 이익은 못 내요. 라이선스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고요. 아무튼 럭셔리 분야가 이렇게 넓고 굉장히 다양한 만큼요, 다음번에는 시계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다른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